정부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집을 언젠가 나한테 한 채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2달 전에 갑자기 집주인께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래갖고, 야, 이게 나이가 지금 58인데 아직까지 내가 계속 이사 다녀야 되겠냐 그래갖고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지금 9일째 제가 혼자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내고 한 5월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갖고 자료는 방대한데 제가 정리하고 압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이야기로 제 이야기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통 현실이 이렇다. 그리고 춘천의 사례가 이렇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앉아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민주노총 춘천시 지부장을 할 때이죠. 지금부터 3년 전에 2018년도에 춘천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이제 시내버스가 대한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노동자들이 한 200여 분 계셨고요. 200여 분 계셨고 민주노총을 가입을 하겠다. 그동안 한국노총이었는데 그래서 몇 분의 노동자가 왔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가입이 됐죠. 되고 나서 상급조직에서 내려와서 완전공영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측과 시청을 상대로 해서 투쟁을 전개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같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을 가왔습니다. 일단은 대화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떠한 짜임새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민주노총에서는 교통노동자들이 임금 교섭이나 단체 협상 때는 무조건 공공성 강화, 완전공영제를 외칩니다. 그럼 이것이 당장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2달 정도의 투쟁 속에 복귀를 합니다. 단협에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조합원들의 이탈로 인해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이후에는 완전공영제라는 이야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단체 협상이나 임금 협상 파업을 할 때는 또 완전공영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2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으면서도 투쟁을 완전히 접고 공영제에 대한 문제들을 완전히 접어버린 적이 있어. 그리고 있다가 또 그때가 되면 또 완전 공영제를 들고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셀프 공공성 강화 위원장입니다. 제가 지부장을 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분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으로 제안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내가 투쟁하면서 자료가 좀 방대합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요약하고 만들어서 시와의 일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춘천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 민주당 쪽에서 시장이 되어본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민주당에 있는 친구가 시장이 돼서 출근한 첫날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
잠깐 보자. 그래서 시장에 타고 다니는 관용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이제 전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차가 그 안마기 설치 해갖고 아주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 해서 나가서 맥주 한잔 하겠느냐 그래서 저 커피를 마시겠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과 관련해서 저하고 좀 뭐랄까 말싸움을 한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 시작해서 좀 지금까지 이제 3년이 흘러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파업과 투쟁과 천막 투쟁 등등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18년도에 대동대안이 55년 된 회사입니다. 근데 대동대안 하니까 이게 한 회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법인을 분리시켰을 뿐이지 경영주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그 회사를 두 개로 만들었느냐? 사실 독과점법 위반을 피하고 그 다음에 총 매출에 대한 액수에 대한 공익감사라는 것을 받지 않으려는 꼼수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경영 방만 등등 단기 순이익이 나면서도 계속 적자가 계속 나가는 결국은 자본 잠식이 완전히 되고 뿐만 아니라 140억 원에 이제 빚을 지는 그러한 부실 기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춘천시에서는 계속되고 매년마다 50억, 70억 보조금을 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회사는 계속 적자 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춘천시가 탑승률이 15%였어요. 16%. 그 당시가. 지금 춘천시 시내버스 탑승률이 8%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거 당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 서울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나오고 있지만 서울 사례도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사례에 공영제가 되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근데 서울은 공영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준공영제인데요. 시민들은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비슷한 거로 알아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공영제로 갈 수 없게 방해하는 아주 큰 장벽을 치는 하나의 제도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이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준공영제라면서 예산을 지원한 게 5,800억입니다. 그게 지금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몇 조의 예산들이 지금 그냥 계속 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공영제를 하면 뭐가 좋을까? 공무원들은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어요. 예산을 퍼주고 책임을 회피하고 뒤에서 술도 얻어먹겠죠. 물론 등등 예산을 조금씩 들려줄 때마다. 그리고 사업주들은 대대손손 망하지 않는 회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친인척들 다 고용하고 그 사람들 임금, 그럼 심지어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뭐 임금만 1억 5천만 원 연봉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자식들 뭐 이사 등등 부장, 과장 시키면서 며느리 시키면서 대대손손 어디 가서 실직할 일이 없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는 가끔가다 페이퍼 직원들이 있습니다. 페이퍼 직원이 뭐냐? 올려놓는 거죠. 이름은? 그렇죠. 월급 줍니다. 다시 되돌려 받는 거고. 이런 경우들이
비제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과태료가 그래요. 과태료 내라 그래놓고 과태료 물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회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서울시 같은 경우 공영제를 하겠다. 그러면 망한 회사를 얻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노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 노선권 하나하나가 지적재산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대손손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버스 회사에서 그 노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노선권은 자기가 그래서 난 이렇게 운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광역시에 그거 제출하면 광역시에 그 심사를 쫙 해갖고 중복되는 게 없고 어느 정도 서로 협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좋다 잘 그렸네 하고 허가를 내주죠. 그게 한 1년 걸립니다. 1년 걸리는데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은 특허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은 뭐 포기해라 국가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돈 내. 왜 내가 특허 내는 걸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간도하러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절대로 완전 공영제 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가 없지 않는 한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춘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3년 동안 쭉 해오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특히 중소도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소도시는 서울처럼 탑승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적자의 허덕입니다. 아니면 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표이사가 썩어갖고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등등의 어떠한 짓들을 해서라도 회사는 빚더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파산하고 하면 M&A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리고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하면서 빚을 감액해주고 공공성이 크다 보니까 망했어? 그만둬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당장 그러면 시민들의 발이 묶여버리는 거죠. 또 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다른 사람이 또 와서 파먹고 또 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 2018년 11월 2일 날 회생계획을 확정시킵니다. 150억의 빚을 75억으로 감액합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시장이 취임하고 곧바로 어떤 준비를 하느냐. 시장과 측근들 등등 학생운동 출신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으쌰으쌰 모입니다. 지역에서 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들 모아요.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협동조합을 만들자. 우리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자가 하나의 화두였어요. 그 당시에 춘천시장이 당선되고 춘천시장은 이미 시장이 되기 전에 한 15년 전에 협동조합을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식 씨라고 우리밀 협동조합을 다시 파산시킨 사람이에요. 이렇듯이 협동조합에 아주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몰입이. 그래서 협동조합을 해서 한번 우리 춘천 이제 그 사람들이 춘천시의 시민들이 전부 다 조합원이 돼서 버스를 주인의식을 갖고 한번 버스 회사를 한번 제대로 살려보자 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는 찰나에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죠. 들어와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당신 돈이 어떻게 나서 어떻게 해서 이 버스 회사를 운영할 것이냐. 당신 지금 75억이 있느냐. 지금 이 회사는
누가 다시 또 맡아도 똑같은 현상들을 겪어야 할 텐데 당신들이 과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춘천 시민들이 전부 다 자기가 조합원이 돼준다면, 그래서 제가 이 조합원의 그 출자 비용이 10,000원이에요, 1인당. 그리고 지금 춘천 시민이 1살짜리부터 막 태어난 아이부터 곧 돌아가실 때까지 다 28만 5천 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10,000원씩 내더라도 28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당신들이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느냐? 응? 정말 과연 이 버스에서 살릴 수가 있느냐?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존경받고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버스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고요. 그 우진교통 아시죠? 우진교통이 청주에 있습니다. 자주 기업해서 뭐 버스 회사인데 퇴직금 문제로 옛날에 회사가 파산하고 거의 60일, 그러니까 90일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인수해갖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부에서 서로 간의 의견, 그다음에 싸움도 났었고 등등 해갖고 정상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또 문제들이 있고 이 코로나 전국에 직경탄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또 다른 외연 확대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주변을 도는 거예요, 주변을. 회사를 사적 영역으로 놓고 이 버스에서 시내버스를 대중교통을 사적 영역으로 놓고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해서 이걸 살려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단연코 버스에서는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그들이 운임을 통제합니다. 운임 자체를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적자 부분은 어느 정도 메꿔주고. 하지만 그것이 100%냐, 80%냐, 70%냐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춘천 교통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협약서라는 게 있으니까 녹색과 대동, 대한운수, 춘천시 이 세 단체에서 협약을 하는데 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은 향후 완전 공영제를 필요한 재반 환경이 무이고 공영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 언제든지 그 권리를 공영 주체에게 이양하되 그동안 발생한 운영 비용 및 금융 비용 외에는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춘천시에서는 2014년도에 지금의 국민의힘당의 시장이 용역조사를 했어요. 여기 고춧가루 좀 묻긴 했는데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조사한 결과 214억이면 충분히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직접 수익이 130억입니다. 운임 수익이. 그러면 70억만 더 하면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일단은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청약임금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청약임금제. 근데 청약임금제를 그 사람들이 공영제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교통공단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정 그가 되면 공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직도 총액임금에 들어가긴 합니다. 하는데 직접 농업에 50%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와중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고 방만한 경영을 통제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공영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화성시의 일부 지금 왜냐면 거기서 지금 도산한 회사를 사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신생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공영제를 한다는 거죠. 세종시 같은 경우. 근데 그 공영제가 그렇게 자본주의의 생리에 맞지 않고 자율경제에 맞지 않다면은 왜 새로운 도시가 생겼을 때는 공영제를 하느냐? 그게 다 정답이라는 거죠.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뻔하게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은 왜 그게 안 되느냐면 대부분들이 토세력들이에요. 그 토세력들과의 끈끈한 문제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관계들이 엮여져 있다고요. 그 오랜 동안에 그 사람들의 그것을 뺏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춘천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해왔고 그러면서 춘천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한 공영제를 만약에 공론화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춘천시에서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겠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네, 받아냈고요. 그러면서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10월에 춘천 대중교통 강화 시민 대책위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사실 노동당의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 부분에 동의하는 조직과 이런 춘천 시민 네트워크, 그 다음에 녹색당, 시민연대, 그 다음에 노동당, 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 해갖고 그 중에서 안 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시 분열해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손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제안을 했고 지금까지 해왔고요. 시민 대토론회를 저희들이 이번 달 25일 날 합니다. 하기로 했고 지금 춘천시는 계속 어떤 형식으로 나오면요 공론화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되고 나서 했던 게 원자력 공론화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금 후속타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맡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춘천시장이 그 당시에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배운 것 같은데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버스의 종사 노동자들이나 그 다음에 양심적인
시민단체, 그다음에 좌파 정당이거나 아니면 진보 정당들이 이 문제에서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언제든지 다시 중공영제로 갈 것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공영제는 공영제를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장벽을 세우는 거다. 근데 중공영제를 하면 되게 좋죠. 이미 그 당시에 협동조합이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춘천시장이 시장이 되고 나서 주변에 돈 가진 사람들한테 뒤에서 슬쩍 힘을 가했겠죠. 그러니까 한 10몇 억의 돈이 들어왔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춘천시가 차고지를 매입했어요. 45억짜리 차고지를. 그러니까 75억에서 45억이 30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15억은 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충당을 했고 15억은 은행 가서 빌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가 또 어떻게 됐느냐? 이미 자본 잠식은 완전히 됐습니다. 회사가. 이미 30억이라는 자본이 잠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빚더미에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춘천시가 돈을 조금 줬느냐? 아니에요. 70%의 적자 보조금을 줬던 춘천시가 100%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코로나 비상대책 긴급 지원을 50억을 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에 대안은 다른 게 없다. 지금 그럼 이게 춘천시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딱 10분 안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너무 동무자 교수님이 너무 많이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춘천시가 이것을 춘천시가 그렇게 지원했으면서 춘천시내 버스가 빚을 다 탕감해주고도 이렇게 갔으면서 지금 또 그 상황인데, 다른 도시는 승객이 감소 안 됐을 거야. 코로나 때문에 다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지금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최우선이죠. 일단은 한번 도달해도 춘천이 그렇다는데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떤가? 그 회사 재정이 튼튼해? 그 회사 대표가 괜찮아?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이 어떤 거야? 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통이 바로 복지인 거거든요. 장애인, 학생 등등의 사람들이 무료로 탈 수 있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줘라, 우리 밥을 먹여라 라고 우리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100일 동안 1인 시위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100일 동안 1인 시위를 해서 정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미쳤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린아이들 몇 명인데 그걸 다 밥을 주면 나라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화된 거잖아요. 아니 제가 예상하기에 시내버스의 전체 전국의 서울 기준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거기다가 알파를 해봤을 때 연 6조면 우리 국민들 시내버스 무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정부, 그 다음에 또 책임의 문제 등등의 이런 것들의 지금까지 다 영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춘천시 같은
전기버스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 다 저기 회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정부죠. 예, 다 보조금 다 줍니다. 환경부에서 주고 국토부에서 따로 나오고 시에서 보조해주고 차 한 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이 넘습니다. 3억입니다. 3억 한 대. 근데 갑자기 경영도 안 되는 춘천 시내버스가 1년 사이에 23대의 전기버스를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저럴까? 뒷거리는 없을까? 인센티브의 문제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근데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들여다보라 그러면 우리가 경영에까지 우리가 경영의 비밀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운영자가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입찰을 통해서 딱딱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 감사를 받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문제는 교통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왜냐? 일단은 다들 빗더미에 올라가 있어요. 버스 회사들이. 그러면은 하나둘 도산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개방적인 지자체장들은 그것을 기회를 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른 짓을 하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눈 감고 있으면 그 역시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빚이라는 게 어느 기업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세학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돈들이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뿌려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자 비율이 1%만 더 올라가도 그 회사는 그 이자마저도 못 내는 그 빚투성이에 빠져버리는 도산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춘천에 150억 갖고 부도가 났다? 그 전에 한번 났던 거죠. 그것도 한번 정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150억이 됐고 그것도 부도가 나고 지금 75억으로 가능했는데 또 이게 이제 부도가 날 상황인 거고요. 원주에서도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난 여기는 더 심각해요. 춘천은 버스가 230대예요. 근데 원주는 몇 개 회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회사가 버스 60대밖에 안 되는데 300억의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회사를 가지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선도적으로 각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버스 회사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돼 있어요. 노선이.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타는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뱅뱅뱅 돌아서 글로 가고 뱅뱅 돌아서 거기는 꼭 걸쳐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에서 교통과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버스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고 해야 될 때가 바로 아닌 거죠. 그래서 교통이 10%라도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교통의 소통률이 10%라도 늘어난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난 거죠.
정체가 없으면 매연을 들뿜을 것이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무료 승객들을 늘려가면 그것이 약자에 대한 복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통복지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화두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노동당이 그걸 선점하고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화두를 던지고 대안을 던져서 우리의 존재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될 시기들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서도 그걸 제안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숨어져 있죠. 일부분. 그리고 제가 그 시민대책위 말고 시에서 운영했던 버스 시민대책위에 참여했을 때 저는 노동당의 춘천시 당협위원장으로 명함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번 이 집수리 끝나고 이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가 축적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당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지역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받았는데 좀 모르는 일들이 좀 있다. 오늘 여기서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질의는 아니고 예. 버스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크게 보면은 선박 같은 경우도 좀 섬에 사시는 분들이 인천에서 백령도 들어간다. 그렇죠. 50% 할인해줘요. 인천 사람들은. 다른 지역은 다 내는데 그 이유는 그 섬에 사시는 분들의 금액만 깎아주다가 그나마 그 사람들 외에는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나마 이용을 하라고. 네. 그래서 빈 배로 가느니 관광객이 들어오면 그래서 뭐 할인을 해주더라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경영에.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버스도 이거 유사하다고 좀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 하다 보면 지하철 문제도 같이 나온다는 거죠. 네. 대중교통의 모든 것을 공공성 확보 차원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버스 한 가지하고 지하철로 따라가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인지 총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도 하나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버스는 특히 시골 같은 경우 승객이 많이 없잖아요. 시골에 다 떠나서 노인네들만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승객 자체가 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경영난이 더 가중돼 있고 운행을 하긴 해야 되고 몇 명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보조금을 대주다 보니 그럼에도 그냥 계속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되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에 대해서 큰 틀로 우리는 당이니까 그렇게 퉁쳐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버스라도 좀 해결을 하고 그걸 하나의 사례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야 맞을까 뭐 이런 생각 솔직히 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그건 제가 저 말씀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지하철은 이미 그 관에서 강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하면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적 영역을 축소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사람들이 이동에 대한 자유와
그 다음에 그 장애인들이나 등등의 사람들, 노인 이런 분들이 이동복지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의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춘천시 같은 시장이 내년 선거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 춘천에서. 이 버스 문제가 이슈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드려야 될 걸 잘못 건드린 거예요. 버스 문제는 굉장히 건들면 잘해봐야 본전이고요. 거의 미칩니다. 기관장들이.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건드렸냐? 버스의 운영 체계나 관리의 문제를 건든 것이 아니라 노선의 문제를 건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마을버스를 만들어버렸어요. 강력하게 제가 반대했습니다. 마을버스. 25인승 조그만 거.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이용객이 적고, 근데 왜 큰 버스가 들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서울이 마을버스가 최고 많은 데가 서울입니다. 목적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서울은 산동네 등등 좁은 언덕 이런 데가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하철이나 큰 버스가 있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가게 하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춘천은 시골이에요. 다 길이 다 넓어요. 시골은 또 차들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장애인 못 올라가요. 차에 탈 수가 없잖아요. 노인들 시장 때는 아까 이용객이 없다고 했죠? 장난 아닌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월요일하고 병원을 나와야 되니까 다 아프신 분들이 타는 거예요. 짐 들고 타고. 그리고 그거 어떻게 올라타고, 이 차 높이가 저상버스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리고 일반 버스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통로가 좁아요. 그러니까 아주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다른 것들이 녹아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시 저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의심도 하면서 우리의 정책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비행기도 있고 국내선 비행기도 있고 아까 지하철도 있고 선박도 있고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명확하게 이익 창출을 위해서 운송하는 운송물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기본권에 대한 문제의 것은 분명히 구분하면서 우리가 이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적자는 공공 부분에서 담보를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이런 전제에서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 대중교통을 담당해야 되는 관공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이제 그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예산은 1조, 2조, 3조, 10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교통의 원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그 통제권이 없으면 교통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교통이 막히는 이유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영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시스템을 바꿔서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환산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뭐 춘천 같은 경우도
시가 뭐 아니 교통에만 돈을 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시가 뭐 장애인 복지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어디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등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시가 알아서 해야 되지. 사실 춘천시도 예산이 2조예요. 2조인데 2조 안에 버스 문제 해결하는 게 춘천 시민들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탑승률이 8%입니다. 8%. 왜 탑승을 안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15%로 높인다. 그리고 무료화시켰을 때 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 춘천에 서울 사람들 많이 와요. 근데 다 자가용을 봅니다. 한때 전철이 춘천에 생겼을 때 춘천시의 노령화가 한 10년은 더 노령화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서울에 있는 노인분들이 무료로 춘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먹고 그 다음에 시장 봐가고 하다가 춘천에 걸어서 차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네. 안 내려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그 다음에 춘천 시내에 차들의 소통량이 오히려 대중교통으로 한 3% 정도만 옮겨간다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조 중에서 지금 100억을 쏟아붓고 있는데 농협지원에서 150억 정도 더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게 어떤 경제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미 저희는 그게 대세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운임을 무료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 지금 이제 서부 유럽에서는 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료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제3의 길을 통해서 영국이 가장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제3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사유화, 철도 이런 것을 사유화시키고 다시 그것을 사들이는, 그 당시에 비용을 엄청나게, 근데 사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노령화돼 갖고 기차를 손을 안 보고 등등의 그런 것들을, 이것을 다시 안전적인 측면에서 손을 보고 서비스 부분에서 가려면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의견 드려도 되나요? 예. 저는 지금 얘기들 쭉 나온 것 중에서 꼭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많은 고민을 해오셔서 좀 의견 드리면, 저는 버스와 지하철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광역시와 중소도시도 같이 가야 된다. 그 예산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우리가 유류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특별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17년부터 계속 돈이 남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의 어떤 그런 유지 관리에 쓰는 게 아니라 건설에 쓰다 보니까 도로 쪽이 이제 다 깔리고 그러면서 7조 정도가 17년도부터 7조 정도가 남기 시작해갖고 이거 갖고 지금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는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 7조가 지금 우리 동지 말씀하셨던 6조라는 걸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망치는 환경적으로 쓰려고 그러고, 교통은 또 뭐 지금 국토부나 이런 때는 철도나 이런 쪽으로 좀 쓰고 유지관리비도 좀씩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랑 전체 총 예산이 뭐 600조니 뭐니 해도 거기 다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쓰려면 어디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광역시에서 광역철도들이 예산 그 지원을 해달라 환승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그 반값으로 지하철은 도전은 안 되는 상태에서 1,300원짜리 아니라 650원짜리를 기본 요금인 거거든요. 버스는 다 해주는데 민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들을 계속 했는데 어서 반대 국회 법사위까지 갔지만 마지막인데 어서 중소도시 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예. 왜냐하면 이미 인프라가 니네는 광역시에서 항상 75%라고 해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다. 지방도시, 중소도시는 어떠냐. 그 돈을 빼가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토부 예산에서 보면은. 이 문제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냥 개를 주는 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있다. 근데 예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땡겨 올 거냐라는 부분에서 다시 앞에 말씀드렸지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역시랑 중소도시는 따로 가면 안 된다. 같이 대중교통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입니다. 상태입니다. 예? 사실은요. 자가용과 이런 것보다는 그런 주장 속에서 같이 가게끔 하는 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 핵심이 무료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산기 계속 두둥겨 봤거든요. 이제 해봤는데 아까 말 6조라는 돈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5,800억을 지원금 주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니까 연간 10만 원 정도가 우리가 15세에서 저기 65세까지 지금 한 60% 좀 넘거든요. 통계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10만 원 나오네요. 10만 2,836원이 나와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갖고 1년치 연간이니까 무료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은 우리 노동당 정책은 무료화가 원칙입니다. 그럼 그걸 실현시키는 과정은 단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나 게 300원 올리려고 하다가 약간 잠잠하고 있어요. 내부 사실 적자가 엄청 심한 건 아시잖아요. 300원이면 1,300원 23%면 1조 3,800억이면 됩니다.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의 정책이 이제 그 교통요금을 무료화한다고 딱 그냥 던지면은 잘 와닿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인상되는 부분, 이제부터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한다. 이렇게 정책을 좀 바꿔서 또 차차 이걸 늘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연령대라든가 뭐 대학생까지, 뭐 취준생까지 확대는 해 들어가야 되겠죠. 실업에 있는 사람들, 은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축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고,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료할 방법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대선구 강의도 이런 거 같이 한다라면은 교통기본권을 넣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교통기본권 헌법에 교통기본권을 넣기만 하면 정부가 무조건 지급을 해 이게 예산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제가 뭐 거기까지는 그렇게 힘도 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수협에서 내 마을에 쓰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화두를 던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 예산의 투입 정도와 그다음에 거기에 혜택 받아야 될 이제 일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식의 그 의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다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공영제가 퇴색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가자라고 정부에서 나올 겁니다. 그 단계. 근데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아까 중공영제가 공영제 되는 부분 등등의 이런 것들이 발생하듯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 큰 의제를 던지기 전에 사실 기본적인
예산의 문제, 그 다음에 대상의 문제,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정도만 우리가 고민해야지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중소도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례의 문제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완전공영제를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정선이죠. 정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만족도가 이전에 60에서 벌써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서로 그 조사를 했는데 85%까지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화성시, 그 다음에 제주도 제주 지금 광역 개념의 이제 특별 자치도라서 거기서 이제 확대해 나가는 지금 추세에 있는 거고요. 그럼 신안군은 사실은 완전경기 하지만 이제 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섬 안에서 이제 가는 이제 버스들이거든요. 완전경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완전경제를 고민하는 도시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다는 생각. 아까 그 얘기는 잘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예, 이 말씀. 의원님,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공영제로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50억을 들여서 준공영제를 하는 것을 150억을 들여서 공영제로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해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형태가 어떨 거냐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기업의 원가 지원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대도시의 준공영제 방식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공영제 방식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통체증의 문제, 어떤 이동권의 보장 이렇게 바로 직결되는 개념은 저는 아니다고 보고요.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이 곧 시민의 복지이다. 저는 이런 전제하에서 논리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는 공영제니까 모두가 나아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도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공영제는 사실은 예산에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지금 예로 드신 모든 곳은 다 시골입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면서 하나의 도심이 들어와 있고 하나의 도심에 대한 대중교통의 필요성들을 사적기업에 넘길 거냐 공적기업에 하는 거냐 우리 그냥 공적기업에 하자 해서 그냥 공영제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의 예로 든 화성시도 회사가 부도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공영제 한번 시도해보자 그 회사 인수하자 이렇게 해서 된 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좋아졌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춘천시 같은 경우도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농복합의 부분에 즉 농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꼭 시내버스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냐. 왜냐면은 우리는 그쪽에 옛날의 개념으로 면부택시라고 하는데 그쪽의 택시들을 차라리 우리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100원 택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100원 택시 개념으로 광역 어떤 읍내 또는 교통의 요충지까지 이동을 하고 그 교통의 요충지로부터 시내에 따른 그 이동은 대중교통이 담당하고 이런 형태로 택시와 버스가 이동권을 어떻게 양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이냐 저는 이런 것도 더 훨씬 더 의미 있는 저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시골까지 이 버스를 보내서 원가 보존 방식의 지원금을 주는 게 맞을 건지 자유롭게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대중교통으로 가고 싶은 데 다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 마을에 10분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행복 택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일단은 그걸 부르는 방법도 몰라요. 그 다음에 시골에 나갔을 때 그걸 또 부르는 방법도 몰라요. 네, 내가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잡한 걸 이제 이장들이 나올 때는 이장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해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불규칙한 문제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 또 다른 보조금의 문제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왕이면 대중교통이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는 대체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예산의 문제들을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성, 비효율성의 문제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급식을 주는 이유, 그 용역조사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것은 복지라는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시내 교통이 체증되는 지역, 특히 버스가 불편해서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러면 체증이 되죠. 그래서 2차선, 2차선의 4개 차선을 한번 뚫어보자요.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예산은 춘천의 중앙에 2개의 차선을 만들어서 밀어버리고 뚫었다. 아니면 지하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춘천에서만 4조 원이에요. 4조.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막 용역조사를 해서 경제 논리에 맞춰서 용역조사를 한다. 하면은 복지적인 문제는 다 경제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정당에서 거기서 경제적인 가치와 등등을 다 따져서 우리가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아마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복지 이 문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등등의 직장 이동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과연 그런 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몇 가지에 대한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낫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당에서는 교통복지의 문제를 가지고 공공성 강화를 얘기를 해주고 이동권에 대한 문제들 등등을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면서 체득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지금 모아놓고 읽어보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일 날 또 춘천시민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분들 불러다 놓고 발제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라든가 등등의 좀 어떤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 쪽으로 기울 수 있도록 만들고 시민들의 생각들이 우리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가다 이제 토론이 벌어지면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용역회사의 용역을 담당하는 연구원들이라든가 이런 하는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항시 부딪히는 게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 얘네들 우리 편이 아니니까 네. 경제적 효과를 환경적까지 계산한다든지 노인들의 건강 이동권을 주면서 노인들의 어떤 건강들을 병원 안 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하지는 않으니까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좋은 의견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오해가 아니고 저도 고용제는 찬성입니다. 고용제는 찬성인데 예를 들면 급식도 급식해서 전 국민에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거기에 또 민간들이 들어가서 배급을 한단 말이죠. 예? 물건을 대든 뭐든. 그런 문제랑 이제 그게 비교를 한다라면은 공용제 입고로 모든 그걸로 등치되지는 않는다. 무료화나 뭐 이런 거 다 등치되지는 않는다는 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제가 계산한 예산 아까 얘기는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가 민간에게 주고 있는 돈을 얘기하는 5,800억으로 계산했던 거고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의 돈들이 어떻게 민간 자본들한테 주고 있냐 이 돈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6조는 6조 이렇게만 얘기하시면은 쟤네들이 반박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 큰 돈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민간에게 들어가 있는 돈과 그걸로 이제 다 갖고 오면 뭐 버스에서는 다 스킵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거기와 아까 유류세 이런 부분에서의 예산들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뭘 논리를 필려면은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는 무상 그다같이 딱 합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똑같은 옛날 무상급식 할 때와 같은 어떤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교통요금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교통요금이요.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이제 그리고 독과점이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예산의 문제가 뭐 그게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예산의 문제는 매칭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꺼내는 거다 이 부분을 그러면 사회가 나와야 될 게 있는 거니까 막 춘천에서 공영제를 하는데 춘천에서 다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도에 광역에서 하고 춘천시하고 그러면 학생들 무료로 하는데 무료로 하는데 도교육청은 뭐 할 거냐라는 이 매칭 예산에 대한 연구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오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서 한번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 이거 과연 이게 계산된 거냐? 계산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제 나름의 최소한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지금의 상황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의 발생한 부분들이 예상들이 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 여러 가지 또 교통 여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특히 뭐 거제 같은 경우는 한번 버스가 나가면 오후에 들어와요. 네. 춘천은 원형이에요. 그 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길어봐야 1시간 반입니다. 운행 시간. 이거하고 또 다른 조건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제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 뭐 아까 이렇게 택시 뭐 등등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역별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전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경험을 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서 이제 버스 문제는 계속 벌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 지금부터 우리는 정책을 연구하고 내야 된다. 그럼 당 안에 예산 전문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도로 전문가가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이라도 또 데리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보자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라는 부분 제가 확실합니다. 이 위원장님, 시내버스가 지금 코로나 전국에 그 문제가 겹치는 것은 시내버스 최대 수입원이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들인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고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 수입원은 대폭적으로 줄어들 거고
중공영제도 원가 산정 방식은 나머지를 자치단체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노인 또한 마찬가지 될 거고 자가용 이용 세대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시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될 돈은 대폭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이 증가 규모가 사실은 예전에 인구가 증가할 때 그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던 시대하고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비용이 더 증가하는 시대에 따지면 이제 계속적으로 교통 비용이 이제 모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0원, 400원, 500원 급속도로 증가를 할 거고.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에 만약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어느 한 시기에 결단을 해서 공영제로 갈 거냐로 물어봤을 때는 저는 그런 개념으로서는 공영제는 어느 시점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공영제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들이 해결이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은 광주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체 버스회사 운영비가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700억에서 최초에는 1,400억 정도가 운송 수익료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 운영비가 1,900억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1,100억밖에 안 됩니다. 올해 800 내지 900억을 광주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이 800억 내지 800억 내지 900억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 부담되니까 그걸 고스란히 이제 떠넘기려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시가 떠넘기지 않으면 이제 시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이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의 공영화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건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영화를 하면 모든 게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진 않는 거고 다만 우리가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면 자가용을 이용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무료인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가용 운행이 줄어들고 자가용 운행이 줄어들고 환경적인 또는 주거 환경도 개선될 거다. 요건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영화가 곧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면 공영화해서 지원하는 돈이나 지금 형태의 운영하는 형태에서 지원하는 돈이나 이제 같아질 시기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결단을 해라 춘천시가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저는 더 훨씬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지 대중교통을 공영화함으로써 우리 모든 문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거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농 복합도시의 농촌 지역의 이동권과 도심에 있어서의 이동권은 약간 다른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대중교통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모든 것이 개선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긍정적인 측면이 클 거라는 얘기고 어떤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게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토론도 거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또 그것을 춘천시는 그거에 대한 또 나름의 용역 조사를 하고 있고요. 등등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제가 제 생각을 춘천시에 제안하고 계속 주장하고 시민 대책위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춘천시의 반론이 있을 거고 전문가들의 반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그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아직까지 춘천 지금 공영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완전 공영제를 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연구 사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진취적이고 좀 선도적으로 우리가 좀 가보지 못했지만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1시간을 좀 넘도록 그걸 좀 했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관심이 있으시고 저보다도 오랫동안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임금 체계나 근무 체계 등등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전별금이 뭔지 그 버스에서는 뭐 전불금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야 주무기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제가 그럴 때마다 직접 가서 물어보고 막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참여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톡방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같이 소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답답해요 제가. 왜냐면 뭐 너무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 계속 파는 거예요. 파고 다니면서 막 그냥 우리한테 유리한 입장만 얘기하게 되고 등등의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 가보고 싶다는 거죠. 그 길을 우리는. 나는 그 길을 가보고 싶다 보니까 가끔가다 저는 현장에서 투쟁사는 많이 해봤어요. 투쟁사는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어색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오늘 조금 지루하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고맙습니다.